이 과목 파트를 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합 데이터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간단히 통합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엑셀의 통합 기능은 여러 시트나 파일에 나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참조 영역에 다른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통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하면 다른 파일, 즉 다른 통합 문서 안에 있는 시트도 선택해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문서뿐 아니라 외부 파일에 있는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2번, 사용할 레이블을 모두 선택한 경우 각 참조 영역에 결과표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은 레이블이 있으면 통합 결과표에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레이블이 서로 다를 경우에 엑셀은 기존 결과표에 끼워 넣지 않고 새로운 행이나 열로 따로 추가합니다. 즉 레이블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별도로 처리되어서 통합됩니다. 3번, 지정한 영역에 계산될 요약함수는 함수에서 선택하며 요약함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통합창에서 함수 목록을 선택해보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같은 함수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4번, 원본 데이터의 연결 확인란을 선택하여 통합한 경우 통합에 참조된 영역에서의 행 또는 열이 변경될 때 통합된 데이터 결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이게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 결과표에서 셀을 더블 클릭했을 때 해당 원본 데이터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있다고 해서 통합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통합 결과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면 다시 통합 기능을 실행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4번처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 보기에서 언급된 단축키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Alt M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엑셀에서 Alt M을 눌러보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뜨는 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수식 탭이 클릭이 되고 뭐가 이렇게 뜨게 되죠. Alt M은 엑셀에서 수식 탭을 여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보통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 Alt F12를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며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Alt F12를 눌러보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게 바로 VBA 편집기라는 건데요. 여기서 매크로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번 Alt 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 목록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여기서 Alt F8을 누르면 엑셀에 저장된 매크로 목록이 나타나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요. 4번 매크로 기록 시 컨트롤과 영문 문자를 조합하여 해당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기 키 이 부분을 보시면 컨트롤과 영문, 대문자도 가능하고 소문자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 매크로의 단축키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Alt M은 수식 탭을 여는 단축키이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여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다음 시트에서 이 수식의 결과값으로 올바른 것은? 이번 문제는 엑셀의 인덱스 함수와 라지 함수, 그리고 sum 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각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볼게요. sum 함수는 이런 형식을 가지는데 지금 이 수식에서는 값 1과 값 2 자리에 각각 인덱스와 라지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것을 중첩 함수라고 하는데요. sum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네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네 번째 행은 하나, 둘, 셋, 넷 여기고 두 번째 열을 하면 인덱스의 결과는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값 1에는 100으로 적어놓고 엑셀에서 그대로 수식을 입력해보면 인덱스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서 네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결과는 1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범위와 행과 열이 정확하게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라지 함수를 볼게요. 이러한 형식을 가지는데 지정한 범위 안에서 k번째로 큰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문제에서는 B2에서 C6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은 100이 되고 두 번째로 큰 값은 98이 되겠죠. 그래서 라지 함수의 결과는 98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입력해보면 9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sum 함수를 계산해보면 이런 형식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198이 나옵니다. 실습으로 확인해보면 최종 수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198이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할 때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A1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 참조로 입력됩니다. 상대 참조는 셀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는 위치가 변하고 절대 참조는 복사해도 참조 위치가 고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참조를 사용하려면 F4키를 눌러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2번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한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엑셀에서는 셀을 이름으로 정의하더라도 기존 수식에 있던 셀 참조가 에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B1이라는 수식이 있을 때 나중에 A1셀에 스코어 1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더라도 기존 수식은 그대로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3번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다른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면 시트 2 시트에 A1셀을 참조하게 되고 느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쓰면 엑셀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4번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A1셀을 복사해서 다른 위치에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그 셀에는 이런 식으로 원본을 참조하는 수식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셀 참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25번 다음 중 함수식을 계산했을 때 결과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을 반올림 없이 잘라내는 함수예요. 트렁크 함수 안에 마이너스 5.6이 들어있는데 소수점 아래를 그냥 잘라버리면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정확한 결과입니다. 2번 파워 함수는 거듭 제곱을 계산하는데 2의 세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int 함수는 소수점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 중 작은 쪽 값을 반환합니다. 즉 항상 내림을 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7.2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더 작은 정수로 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이것도 정확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2이고 나머지는 1이니까 보기의 결과는 옳은 결과입니다. 26번 다음 중 정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엑셀에서는 셀 색이나 글꼴색을 기준으로도 정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셀을 위로 올리거나 파란색 셀을 아래쪽으로 정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상중하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사용자가 직접 정한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인 가나다 순이나 숫자 순서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대로도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번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 설명도 정확합니다. 엑셀에서는 하나의 열만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64개의 열까지 순차적으로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정렬할 때 숨겨진 행은 정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숨겨진 행은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이는 행들만 정렬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행이 숨겨져 있다면 1, 2, 4, 5행만 정렬되고 3행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숨겨진 행도 함께 정렬된다고 설명한 부분이 실제 동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7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A2 영역은 범위 1, B1에서 B2 영역은 범위 2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각 수식의 결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선 범위 1에는 값 1과 3이 있고 범위 2에는 2와 4가 있습니다. 즉 범위 1과 범위 2를 합치면 1, 3, 2, 4가 되겠죠. 1번의 카운트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니까 범위 1과 범위 2 자리에 각각 1, 3, 2, 4 이렇게 넣어주면 숫자는 총 4개이기 때문에 결과가 맞습니다. 2번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1, 3, 2, 4를 모두 더하면 10이고 그거를 4개로 나누면 2.5. 그래서 2번도 맞는 결과입니다. 3번 모드 SNGL 함수는 가장 많이 나온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1, 3, 2, 4 중에서는 모든 숫자가 각 한 번씩만 나왔어요. 즉 중복된 수가 없기 때문에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엑셀에서는 샵NA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기처럼 4라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sum 함수는 숫자를 모두 더하는 함수입니다. 1, 3, 2, 4를 모두 더하면 10이 맞기 때문에 4번은 옳은 결과입니다. 28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어떤 것인가? 1번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하여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페이지 탭에는 배율 조정 또는 확대 축소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한 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맞춰서 인쇄할 수 있어요. 2번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하여 새 페이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페이지 나누기 기능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안에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 기능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설정하거나 셀을 직접 선택한 후에 삽입 메뉴를 통해서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백 탭은 말 그대로 문서의 위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조정하는 공간이에요. 따라서 페이지 나누기를 여백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릿말과 꼬릿말이 짝수와 홀수 페이지에 다르게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옳은 설명입니다. 이 탭에서는 머릿글과 바닥글에 날짜, 페이지 번호, 파일 이름 등 다양한 정보를 삽입할 수 있고 짝수, 홀수, 페이지 다르게 표시라는 옵션을 통해서 페이지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옵션을 이용하여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나 일러스트레이션 개체 등이 인쇄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시트 탭에는 간단하게 인쇄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인쇄를 해주기 때문에 보기의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학점을 이용하여 E3에서 E7 영역에 학점별 학생 수만큼 나무 기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E3 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문제 상황을 다시 요약해보면 B3에서 B10 셀에는 학생들의 학점이 들어있어요. D3에서 D7에는 학점 종류가 다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E3에서 E7에는 각 학점마다 학생 수만큼 나무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B학점을 받은 학생이 4명이니까 나무 기호가 4개가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등장하는 함수를 정리해보면 left 함수는 지정할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반복해서 보여주는 함수이고 countIf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countIf 함수를 계산해서 개수를 구한 다음에 left 함수에 나무 모양 기호를 넣고 콤마를 하고 countIf 함수를 입력해야겠죠. left 함수의 개수 자리에 countIf 함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countIf에서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는 여기니까 범위를 지정해주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고 찾고자 하는 조건은 A 학점부터 F 학점까지 찾을 거니까 D3을 찍어줍니다. 이때는 절대참조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F3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열고적은 괜찮지만 행이 고정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같은 행만 찾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countIf 함수를 완성했으니까 엔터를 눌러보면 각 학점마다의 개수가 출력됩니다. 이걸 가지고 left 함수 안에 넣을 거예요. left를 입력하고 우선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나무 모양 기호를 입력한 다음에 아까 완성했던 countIf 함수를 넣어줍니다.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A 학점은 범위에서 하나만 있으니까 나무 한 개가 잘 출력되었어요.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보면 각 개수에 맞게 올바르게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보기도 왜 틀렸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은 countIf 함수의 인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틀렸어요. 첫 번째가 범위고 두 번째가 조건이어야 합니다. 2번 left 함수는 첫 번째가 문자이고 두 번째가 횟수여야 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4번 countIf 함수는 올바르게 썼는데 left 함수 안에서 또 순서가 반대로 되었어요. 나무 기호를 몇 번 반복할지를 지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썼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다음 중 카메라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카메라는 특정 셀 범위를 그림으로 복사하여 붙여넣는 기능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엑셀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셀 범위를 그림처럼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그림과는 다르게 원본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카메라를 이용한 경우 원본 셀 내용이 변경되어도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카메라로 붙여놓은 그림은 원본 셀과 연결되어 있어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그림도 같이 바뀌어요. 3번 카메라 기능은 기본적으로 메뉴 또는 도구 모음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카메라 기능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직접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나 리본 메뉴에서 추가를 해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4번 복사하려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카메라 도구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붙여넣기 된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셀 범위를 선택한 뒤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클릭하는 곳에 자동으로 그림이 붙여넣기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카메라로 만든 그림은 원본 셀 내용이 바뀌면 함께 바뀌는 기능인데 2번 보기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번. 다음 중 열려있는 통합 문서의 모든 워크시트를 다시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F9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F9 키는 다시 계산 기능을 수행하는 단축키입니다. 엑셀에서는 수식이 자동 계산되지만 수동 계산 모드로 되어 있거나 전체 수식을 강제로 다시 계산하고 싶을 때는 F9 키를 누릅니다. 이 키를 누르면 열려있는 모든 시트에 있는 수식이 한꺼번에 다시 계산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F1번은 도움말 창을 여는 키고 F2는 셀을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키입니다. 셀 안에서 내용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3번의 F4는 셀 참조를 절대 주소나 상대 주소로 전환할 때 사용하거나 바로 전 작업을 반복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됩니다. 32번. 인쇄해야 할 범위가 2페이지 이상이 되는 표를 인쇄하고자 한다. 첫 페이지에 있는 표의 제목줄 셀을 이쪽 이후에도 인쇄되게 하려면 다음 중 어떠한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는가? 1번을 보시면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 반복할 행의 제목줄의 범위를 지정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1, $1 이라고 입력하면 1행 전체가 모든 페이지에 반복 인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복할 열의 제목줄의 범위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복할 열은 좌우로 긴 표에서 각 페이지 왼쪽에 반복해서 인쇄되는 열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인쇄 영역에서 제목줄의 범위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쇄 영역은 인쇄할 범위를 지정하는 기능이라서 제목줄 반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에 행렬 머리글에서 체크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행렬 머리글은 A, B, C, 1, 2, 3 이런 것처럼 엑셀의 기본적인 머리글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33번. 다음 중 수식이 sumA, sumA9와 같이 범위 참조에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엑셀은 셀 범위를 지정할 때 꼭 콜론 기호를 써야 하는데 이 수식처럼 콜론 없이 두 셀을 붙이게 되면 엑셀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엑셀은 이 수식을 함수 이름 또는 범위로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나오는 오류 메시지가 바로 네임 오류입니다. 나머지 보기의 오류 메시지 뜻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1번 샵NA는 예를 들어서 VLOOKUP 함수에서 값이 없을 때처럼 필요한 값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2번 null 오류는 이런 것처럼 쉼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일 때처럼 교집합 기호를 잘못 썼을 때 발생합니다. ref 오류는 삭제된 셀을 참조할 때처럼 셀 참조가 잘못되었을 때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34번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실행을 위한 바로가기 키로 대문자 Y를 지정하려 할 때 다음 보기 중 사용할 수 없는 키는 어떤 것인가?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만들 때는 컨트롤과 영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지만 지금 문제처럼 대문자 Y를 지정하려면 Shift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소문자 Y를 넣으면 앞에 컨트롤만 붙지만 대문자 Y를 넣으면 자동으로 Shift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대문자 Y, 컨트롤 Shift 키는 사용할 수 있지만 4번의 Alt 키는 매크로 단축키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매크로 단축키는 컨트롤 알파벳 또는 컨트롤 Shift 알파벳 형태로 지정할 수 있고 Alt 키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 35번 문제. 아래 워크시트에서 D2셀의 사원의 실적에 따른 평가를 구하고자 한다. 각 사원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이면 평가는 실적 우수, 그렇지 않으면 실적 미달로 표시할 경우 D2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단 D2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 D6셀까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수식을 복사한다. 이 문제에서 사용된 함수는 if 함수와 average 함수입니다. if 함수의 형식은 이렇게 쓰고 조건에는 비교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을 경우에 참인 결과를 표시하고 거짓일 때의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average 함수의 형식은 average 안에 범위를 입력합니다. 지정된 셀 범위의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를 먼저 쓴 다음에 각 사원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이면까지가 는 if를 하고 각 사원의 실적과 전체 실적을 비교해야 하니까 먼저 C2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실적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니까 이상이라는 기호를 입력하고 전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전체 평균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는 절대참조로 고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조건이 완성되었고 이게 참이면 실적 우수, 그게 틀렸으면 실적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고 엔터를 눌러보면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렸을 때 범위는 고정되어 있고 각 사원의 실적마다 셀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에 맞는 보기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average 안에 범위가 상대참조이기 때문에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게 되면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틀린 수식인 것입니다. 2번에 average if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결과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맞지 않아요. 4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는 맞지 않는 함수입니다. 36번 다음 중 목표값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목표값 찾기는 엑셀의 가상 분석 도구 중의 하나로 결과를 먼저 정해두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이 바뀌어야 하는지 역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1번 목표값 찾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기능이다. 옳은 설명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을 넣은 셀이 100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 수식에 사용되는 입력값이 몇이어야 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2번 목표값 찾기에서 변하는 데이터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목표값 찾기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셀만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 셀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번 목표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의 결과가 80이 되었으면 좋겠을 때 목표값을 80이라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번 목표값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셀 주소를 입력할 수 없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목표값은 셀 주소가 아니라 숫자값을 직접 입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목표값을 A1셀로 설정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되고 목표값을 100으로 설정한다처럼 숫자값을 입력하는 식으로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37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도중에 입력을 취소하려면 ESC를 누른다. 셀에 글자를 입력하다가 잘못 입력했거나 취소하고 싶을 때 ESC 키를 누르면 입력이 취소됩니다. 원래 셀에 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으로 되돌아가고 없었다면 그냥 입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엔터를 누른다. 이 설명도 맞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엔터를 누르면 다음 셀로 이동하지만 Alt 엔터를 누르면 한 셀 안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3번 텍스트 숫자 조합,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은 동일한 열에 이전에 입력한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만
처음 몇 자가 똑같이 시작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자동 완성은 텍스트 형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텍스트 숫자 조합이나 날짜, 시간 데이터에는 자동 완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먼저 입력할 셀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원하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한 모든 셀에 같은 값이 한 번에 입력돼요. 따라서 반복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38번, 인쇄할 때 페이지의 바닥글로 1/5와 같이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글 편집에서 슬래시의 앞뒤에 선택해야 할 아이콘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우선 가에 해당하는 아이콘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나는 전체 페이지 수를 삽입하는 것이고 다는 파일 이름, 라는 시트 이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1/5, 1은 현재 페이지 번호이고 5는 전체 페이지 수를 의미하죠. 따라서 바닥글 편집창에서 앞에는 페이지 번호 삽입 아이콘을 누르고 슬래시를 입력한 다음에 뒤에 전체 페이지 수 삽입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숫자 데이터 24,600을 입력한 후 아래의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결과로 만든 것은? 문제에서 숫자 24,600을 셀에 입력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셀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엑셀이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0이냐, 텍스트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줄지 4가지 스타일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값은 양수 24,600이니까 맨 앞부분인 샵 0.0 1000원 이게 적용됩니다. 이 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쉼표인데요. 이 쉼표는 1000단위로 나눠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4,600을 1000으로 나누면 24.6이 되겠죠. 그 뒤에 붙은 1000원은 그냥 문자입니다. 숫자 뒤에 글자처럼 1000원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4,600을 1000으로 나눈 24.6에 1000원을 붙여서 24.6천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계산 방식이 잘못됐거나 표시 형식과 맞지 않습니다. 40번, 다음 중 차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차트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같은 워크시트나 별도의 차트 시트에 만들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 때는 2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현재 워크시트 안에 바로 차트를 삽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트 시트라고 불리는 별도의 시트에 차트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면서 그 옆에 차트를 함께 보고 싶다면 같은 시트에 만들면 되고 좀 더 넓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차트를 보고 싶다면 차트 시트로 분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엑셀에서는 추세선 기능을 2차원 차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3번 차트 작성 후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작성된 차트의 모양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엑셀 차트는 원본 데이터와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차트에 표시되는 값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4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면 워크시트의 셀에 맞춰서 조절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차트 크기를 조절하면 셀에 맞춰서 딱딱 맞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크기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차트는 같은 워크시트에도 만들 수 있고 별도의 차트 전용 시트에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